나온 작품은 한문수필이지. 한문수필은 지금의 글의 종류지만 원래는 설이잖아. 설이라는 글의 종류가 있었잖아. 그걸 이야기하면 수필에 가깝다고. 한문으로 했으면 한문수필. 보통 설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뒤쪽에 비중이 딱 잡혀 있어. 앞부분은 뭐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나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알아보자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외송과 백송. 자, 그럼 본문 한번 볼까? 외송설, 이식이라는 분이 지어놓은 거야. 설에는 가장 보편적인 설명 방법이 뭐냐면 유추야, 유추. 앞에 거 보고 뒤에 거 결론 내리는 게 유추란 말이야. 자, 한번 봅시다. 나무는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그 본성이 곧게 말입니다. 꼿꼿한 게 말이야. 나무는 원래 꼿꼿한 거야. 곧은 거야. 응? 따라서 어떻게 막을 수도 없이 생기가 충만한 가운데 직립이 우뚝 솟았다는 얘기야. 위로 올라가는 속성으로 말하면 어떤 나무이든 간에 모두가 위로 똑바로 올라간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무의 본성은 곧게 자라는 거야. 꼿꼿하게 자라는 거야. 어떤 나무든지. 왜냐하면 본성이 그거니까. 그러나 하늘 높이 우뚝 솟아 고고한 자태를 과시하면서 결코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오직 송백을 첫 손가락에 꼽아야만 할 것이다. 자, 나무들 모두 본성은 곧은 건데 다 우뚝 솟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우뚝 솟아 고고한 걸 말해보세요. 그러면 송백이라고. 송백. 소나무, 잣나무를 송백이라고 보통 부르지, 그지? 가장 꼿꼿한 나무는, 자, 이것도 주관적이지, 그지? 이 시기의 입장에서, 이 지은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송백이 첫 번째 아닐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송백이 유독 옛날부터 회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자주 이야기한다. 인간의 비견, 견자가 어깨야, 어깨에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비교한다는 얘기지. 인간의 비견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송백의 속성은 고고하게 우뚝 솟는 거야. 그럼 송백 같은 사람은 지조와 절개를 지닌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래서 송백을 지조와 절개를 지닌 사람으로 사람을 비유할 때, 비교할 때 송백을 거론하는 거야. 회자하는 거야. 이거 글쓰는 생각이다, 그지? 주관적. 어느 해던가 드디어 나왔네. 어느 해던가 내가 한양에 있을 적에, 경험이야. 보통 이래요. 경험이 나오는 거야. 내가 한양에 있을 적에 거처하던 집 한쪽에 소나무 4-5그루가 서 있었다. 4-5그루. 자, 글쓴이가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소나무 4-5그루가 집 한쪽에 있었대. 그런데 그 몸통의 높이가 대략 몇 자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은 여기 소나무는 외송이야, 외송. 백송은 꼿꼿하게 우뚝 솟아 고고한 모습이지만 외송은 꿈틀꿈틀, 아니 뒤틀려서 자라는 거거든. 키가 작아. 보통 외송은 저기 떠올리면 되지. 분재. 소나무를 축소한 분재를 보면 막 꿈틀꿈틀 하잖아. 자, 그게 외송인데 4-5그루가 있었는데 키가 작아. 대략 몇 자 정도밖에 안 돼. 모두가 짝달막하게 뒤틀린 채 탐스러운 모습을 갖추고만 있을 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외송의 아름다움은 탐스러움이야. 이게 뒤틀려가지고 뭉쳐있단 말이야. 백송은 아까 얘기했던 송백은 꼿꼿하게 자라는 정반대잖아, 그지? 그럼 딱 나온 게 뭐야? 대조적인 모습이지. 송백과 대조된 건 외송이란 말이야. 여기 소나무 4-5그루가 외송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나뭇가지들도 한결 거꾸로 들이운 채 긴 것은 땅에 끌리고 있었으며 짧은 것은 몸통을 가려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휘감겨 서린 모습이 마치 뱀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 것과도 같고, 비유적 표현. 외송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수레 위에 둥근 덮개와 일산은 해가림이지, 그지? 비가 오면 우산, 비가 안 올 때 해를 가리는 건 일산. 둥근 덮개와 일산이 활짝 펴진 것처럼 역시 비유적 표현이고 외송을 비유하고 있대. 뭐 뱀들이 뒤엉켜 싸우는 모습에 비유했고, 그 다음에 둥근 덮개와 일산이 활짝 펴진 것처럼 이야기했어. 보이기도 하였는데 마치 계속 비유법이나 지구법, 마치 여러 가닥의 수실이 엉겨붙은 듯 서로 들쭉날쭉하면서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었다. 전부 4-5그루의 외송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묘사, 알겠지? 거기 수실이라는 얘기는 수를 놓을 때 쓰는 실을 말하는 거야, 아니? 거기 보면 수실이 엉켜붙은 듯. 왜 그 실타래 막 엉켜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자, 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동그라미. 어떤 사람. 항상. 어떤 사람. 항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대화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이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눠야 돼. 어떤 사람이 말하기에 어떤 사람에게 말했어. 타고난 속성이 이처럼 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 아까 얘기했던 송백과 지금 마당에 있는 외송에 대한 거야.
어째서 생긴 모양이 그만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그럼 이거 부정적인 거지 당연히. 이상하단 말이야 모양. 아니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대답하는가? 자 여기에 핵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것은 그 나무의 본성이 그래서가 아니다. 이 나무가 처음 나왔을 때는 다른 산에 심어진 것과 비교해 보아도 다를 바가 없었다. 처음은 거의 동일한 거야. 같은 거야. 그런데 조금 자라났을 적에 사람이 동그라미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것들은 골라서 베어버리고 여려서 유연한 것들만 끌어와 결박해가지고 휘어지게 만들었다. 즉 본성을 꺾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기이한 모양이 된 거지. 얘네들 원래 본성은 쭉쭉 자라는 거야. 자기 맘대로 길들일 수 있는 거지. 여기선 여려서 유연한 거지. 걔네들만 갖다가 인간이 그렇게 조작한 거야. 인위적으로.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얘네들이 그런 게 아니다. 얘네들의 본성도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래야 높은 것은 끌어당기면 낮아지게 하고 인위적이지, 그지? 위에 치솟은 것은 끈으로 묶고 아래로 당겼어. 인위적 조작. 그 올곧은 이건 원래의 본성이고 속성을 동요시켜 상하로 동요라는 게 이제 흔들린다는 얘기인데 움직이고 흔들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했는데 동요시켜 상하로 뻗으려는 기운을 좌우 방향으로 조작하고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본성이 조작당한 거지. 인위적으로 본성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고는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상태를 지속하여 하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람과 서리의 고초를 실컷 맛보게 한 뒤에야 자 여기 바람과 서리 걸어볼 걸까? 이건 날씨가 아니고요. 자기 본성을 꺾어버린 인간들의 조작질을 말하는 거야. 인위적인 거. 그게 바람과 서리란 말이야. 실컷 맛보게 한 뒤에야 그 줄기와 가지들이 완전히 변화에 굳어져서 저토록 기이하고 괴이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뒤틀리고 막 엉겨붙은 것 같아. 자, 그럼 결국 인위적인 요인, 즉 인간 때문에 본성을 꺾여버린 외성의 모습이란 말이야. 외성. 하지만 가지 끝에서 새로 싹이 잎어서 돋아나는 것들은 그래도 위로 향하려는 마음을 잊지 않고서 무성하게 고추 석원하는데 꼿꼿하게 석원하는데 새로 나온 싹들 본성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럴 때면 또 돋아나는 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고 자르고 부드럽게 휘어지게 만들곤 하였다. 그게 바로 본성을 잃게 한 사람들의 인위적인 조작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기이한 소나무, 그러니까 여기서 봐라. 그걸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람들은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조작된 걸 바라본 사람들은 기이하다고 생각할 거야. 알았니? 기이한 소나무가 된 것일 뿐이니 이것이 어찌 그 나무의 본성이라고 하겠는가 할 수 없지요. 문답하고 있네.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나무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는 크게 탄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탄식이란 말 동남치고 이제부터 경험을 통해 깨달음이야. 이게 이제 설이라는 글 종류의 특징이라고. 자, 뭘 깨달았나 볼까? 아, 어쩌면 그 물건이 우리 사람의 경우와 그렇게도 흡사한 점이 있단 말인가? 이게 바로 유추죠. 유추. 비슷한 걸 떠올리는 거. 나무가 외성이 나무의 본성을 잃어버린 것. 그게 인위적 조작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똑같이 인위적 조작에 의해서 본성을 잃어버린 게 사람들이란 말이야. 두 가지는 유추의 방법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세상에서 일찍부터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을 보면 자 여기는 누굴까? 그러면 외성이 되겠지. 외성. 어린 싹이 나오면 막 그걸 갖다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니까 여기서는 세상에서 일찍부터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자들이 바로 외성을 말하는 거고 나무를 친다면 그 용모를 예쁘게 단장하고 그 몸뚱이를 약삭빠르게 놀리면서 세상에 보기 드문 괴팍한 행동을 하여 기괴한 모습, 아까 괴이한 모습 이게 바로 외성이라면 얘는 괴팍한 행동을 하는 건 사람이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자, 이걸 이제 교원영색이라고 하는데 뭐 교묘한 말과 부드러운 얼굴빛으로 남을 속인다라는 뜻이야. 지금 세상에 일찍부터 길들여져서 헤매고 있는 자들은 아첨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란다, 속인다, 교원영색. 그리하여 남의 비유를 맞추려고 애쓰면서 이를 고상하게 여기기만 할 뿐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은 잊고 있으니 마치 외성이 본성을 잃어버리고 아름답다고 칭찬받는 거하고 비슷하지, 그지? 평이하고 아주 쉽단 말이지. 정직한 그 본성을 비춰보면 과연 어떠하다 할 것이며 자 그러면 여기 남의 비유를 맞추려고 애쓰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본성은 평이하고 보통 사람이고 정직하단 말이야. 근데 저렇게 일찍부터 길을 잃고 헤맸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들한테 본성을 비춰보면 과연 어떻다 말할까? 아, 내가 너무 많이 변했구나. 너무 부정적으로 변했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호기에 비추어보면 이것도 본성이야. 호연직이라고 하는 건데 어떠하다 할 것인가.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있잖아. 평이하고 정직하고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호기를 가졌어. 호연지기. 이게 본성이야. 그게 가려지고 꺾이고 해서 남의 비율을 맞추고 아첨하고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비계덩어리나 무두질한 가죽처럼 가죽 부드럽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무두질이지. 두둑 패고 막 그러는 거야. 비계덩어리나 무두질한 가죽처럼 아첨을 하여 요행이 이득이나 얻으려고 하면서 본성을 잃어버렸네. 그저 구차한 외모를 따르며 남을 위하려고 하는 자들 전부 다 외성처럼 본성이 다 꺾이고 본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야. 사람은 하는 자들은 저 외성과 비교해 본다면 또 무슨 차이가 있겠다고 하겠는가? 전혀 차이가 없죠. 서리법 외성이랑 똑같다. 다음에 또 깨달은 건 뭘까? 사람이나 다른 생물이나 각각 항상 지니고 있는 본성이 있는 만큼 이건 원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하지. 곧게 잘 기르면서 해침을 당하는 일이 없게끔 한 연후에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외성이면 인위적인 거 하지 못하게 하면 외성의 본성대로 쭉쭉 자랄 거란 말이야. 사람으로 치면 본성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막 어릴 때 말이지. 거기 한 앞에서 말한 대로 하면 일찍부터 길을 잃게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꼿꼿하게 바르게 알았니? 정직하고 아까 얘기했던 호연지기 이런 거 그렇게 잘할 텐데 라는 얘기 알았니?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될 거다.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건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그만 본성이 손상을 입고 녹아 없어진다는 거지. 이처럼 정상적인 것, 이건 본성을 지키는 거, 정반대로 참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 이건 외성이나 아까 얘기했던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지고 헤매는 사람들이지. 본성을 속이는 사람들. 이 어찌 곧게 길어지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을 요행이 죽음을 면한 것일 뿐이다. 봐봐.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야. 다행히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지금 살아있는 모습은 본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참모습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다행히 죽은 것과 다름없겠지. 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것도 서리적 표현이야. 그러고 보면 저 나무 외성 입장에서 볼 때에도 역시 슬픈 일이지. 왜? 본성이 꺾였으니까. 본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원래 위로 자라야 되는데 아래로 축축 처지고 뭉쳐져 있고. 자, 내가 일찍 이 산속에서 자라나는 송백을 본 일이 있다. 소나무 잣나무 쭉쭉 꼿꼿하게 우뚝 서서 그 나무들은 하늘 뚫고 곧장 위로 치솟으면서 내후에도 내후 나왔네. 여기서는 내후라는 말은 송백의 본성 꼿꼿하게 자라는 걸 방해하는 요인이지. 즉 시련을 주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찬기파랑가에 보면 잣가지 높아 서리 모를 화랑이여 화랑의 장이여 그 나오는 잣가지에 해당되는 거고 내후는 눈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찬기파랑가에 잣가지는 고고한 인격이거든. 근데 눈이 내려. 그럼 나무 눈이 내리면 시련이잖아. 그 눈이라는 게 고고한 인격을 저해하는 요소로 그런 걸 상징하는데 똑같아요. 여기도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꼿꼿하게 솟아야 되는데 내후는 시련을 주는 거고 그 꼿꼿한 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겠지. 그래도 송백은 끄떡없이 우뚝 서 있었다. 이쯤 되고 보면 사람들이 그 나무를 쳐다볼 때에도 자연히 우러러보고 엄숙하게 공경하는 마음, 우러나는 느낌만을 지니게 될 뿐 손으로 어루만지거나 놀이개감으로 이렇게 만만히 보거나 쉽게 삼아야겠다는 마음은 별로 들지 않아. 왜? 쭉쭉 뻗어서 곧게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본성을 지키면서 올라갔어. 이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오면 호 좋아하고 오 미워하고 호오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자, 그럼 여기 지금 호불호라고 보통 부르는데 호불호하고 똑같은 거야. 호와. 근데 여기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지? 자, 좀 약간 확대해서 생각했는데 볼까?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그 대상을 천하게 여기면서 모멸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속에 있는 반면에 자, 사랑이라는 감정은 생각해봐. 사랑하는 감정은 끝까지 안 가. 혹은 끝까지 안 간다는 게 뭐냐면 천하게 대접하거나 모멸감을 줄 수 있어. 사랑이라는 감정은. 하지만 공경이라고 하는 것. 아까 소나무, 잣나무가 쭉쭉 뻗은 거에 대한 공경심을 갖는다고 그랬지. 우러난 공경심.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내에 덕을 존경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바뀌지 않겠지. 사랑이 모멸을 줄 수 있는 감정으로 긍정이 부정으로 바뀌는 게 사랑인데 공경하는 마음은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야. 내재되어 있는 덕을 존경하는 거니까. 자, 대체로 그 본성을 해친 나머지 남에게 모멸을 받게 되는 것이야말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막 이렇게 본성을 꺾고 아주 남에게 아부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사랑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지. 알았니? 하지만 소나무 잣나무처럼 본성을 지키고 꼿꼿하게 우뚝 서갖고 쭉쭉 올라가는 이 본성을 지키는 건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위기지학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위기지학. 이건 뭐냐면 목표를 딱 정했어. 성인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쭉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이게 본성을 지키는 거지. 위기지학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기지학은 원래 뜻은 뭐 성현이 되고 성현의 글을 읽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학문을 말하는데, 문제는 여기선 본성을 지키는 것하고 똑같다. 따라서 군자라면 이런 사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기만 하면 될 것이니 소나무 잣나무처럼 송백처럼 살아야지. 본성을 지키면 저 외성을 탓할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니까 잘 들어봐야 돼. 사람들한테 깨우치고 있는 거야. 외성을 보면서 야 쟤는 원래 꼿꼿하게 자라야 되는데 좀 꿈틀꿈틀 뒤엉켰네. 어떤 경우에는 압축됐으니까 뭐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지만 별로야. 이거 비난하지 말라고. 그냥 소나무 잣나무처럼 본성을 지키는 거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고. 군자라면. 자, 청사, 나벌, 대안에 쓰다. 이거는 시간을 말하는 거야. 청사는 을사년을 말하고 나벌이라는 말 나왔고요. 대안이라는 절기가 나왔어. 그래서 음력 섣달이 나벌이니까 섣달 1월달을 말하는 거야. 설날에는 대안은 절기로 큰 추위라고 하지, 그지? 대안 소환하는 아주 추운 절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부분은 이 글을 쓴 시간이 언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외성과 송백에 관한 차이를 대조하고 있는데, 외성은 본성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막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아부하고 외모를 겉모습을 따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외성이고, 송백은 본성대로 잘한 거야. 그러니까 후연지기, 당당하고 본성을 지킨다는 거가 나왔지. 그런 반대 성향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외성은 잘 조작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조그맣게 축소했네. 그러면 방에서도 볼 수 있잖아. 방에서 본다는 게 뭐냐면 분재처럼 더 축소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 마당에 있는 4-5 그루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 자연을 인위적으로 조작해가지고 자연을 인간의 장소인 집에다가 옮긴 거잖아. 그거는 그거 보고 우리가 조경수라고 하죠. 관상수라고 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눈 즐거우라고. 그러니까 살아갈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마음이 변하겠죠. 하지만 송백은 얘는 본성을 지킨 거잖아. 공경하잖아. 공경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군자라면 외성이 갖고 있는 사랑 같은 그런 변하는 마음,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고 송백이 갖고 있는 본성을 지키면 쭉쭉 뻗어가는 우뚝 솟은 모습, 그거에 치중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아까 나왔던 내용 중에서 자기가 막 송백 있잖아. 아니 미안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첫 번째 A 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행이 이득이나 얻고자 하면서, 이게 뭐냐면 외성이 추구하는 건데 세상을 속여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되지도 않는 논리를 끼워 맞추면서 세상 학문을 있잖아. 자기가 공부한 이론을 자기 이익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걸 뭐라 하냐면 곡학아세라고 하거든. 세상을 속여서 학문을, 즉 이론을 자기식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걸 곡학아세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거기 아첨을 하고 요행이 이득을 얻는 것을 곡학아세라고 하는 거야. 그거 비판한 거란 말이야, 이 글은. 자, 전체적으로 볼게. 이 글은 설이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눈에 띄는 건 문답이야, 문답. 예를 들면 나하고 어떤 사람의 대화가 나오죠, 그죠? 문답. 내용 연계에서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앞부분의 경험이 뒷부분의 유추. 비슷한 걸 갖다 댄 거지, 그지? 유추라는 방법이 나왔어, 하나니. 그 다음에 두 대상인데 외성과 송백이 나오는데 얘는 대조가 되겠지, 그지? 중간중간에 비유적 표현, 직유법 나오고 또 강조하는 설법도 나왔다. 설명 방법은 유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용 중에 설은 깨달음을 관련된 거니까 외성설에도 나와 있고요. 글쓴이의 경험이 먼저 나오고 뒤에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 이것도 나왔고요. 두 관계는 유추의 관계라고 얘기했어. 그다음에 대상이 나왔는데 두 가지야. 외성과 송백. 얘는 차이점이니까 대조 이건데. 그다음에 성인의 말을 인용했냐? 인용했죠. 본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성인의 말을 인용했다. 그다음에 문답은 아까 되겠지만 어떤 사람과 나고요. 그다음 본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어? 송백, 그렇지? 인위적인 거 외성, 저기 4-5 그루라는 게 바로 그 소나무 인위적인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화자 지은이는 외성을 보고 어떤 모습이라고 했어? 기이하다. 기이한 모습이라고 했어. 외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뱀들이 서로 비유도 뱀이라고 했잖아. 뱀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다. 마치 여러 가닥의 수놓듯이 뒤엉켜 있다. 부정적이야. 그 다음에 길을 잃고 헤매는 자, 이게 외성 같은 거고 본성을 잃은 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사랑은 변하는 거고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공경은 변하지 않는 거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바로 공경은 아까 얘기했던 송백에 대한 거고 사랑은 외성에 대한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외성의 사례를 보면서 자아성찰해라, 돌이켜봐라 라고 하면서 군자가 자아성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됐다. 이게 외성설이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어서